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시장도 다행히 크리스마스 이브를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1% 안팎의 강한 상승세로 2부의 거래일을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오후 1시까지만 개장을 했기에 거래량이 굉장히 적으면서 변동성이 클 줄 알았지만 우려했던 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타 랠리를 탄 모습이었죠. 네, 올해는 말 그대로 기록적인 한 해였습니다. 26개월째 미국 증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S&P 500은 그 안에서도 57번의 신고가 랠리를 펼쳤는데요. 이러한 강세 흐름 시장에서는 마치 크루즈선과 같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한번 출발하면 멈추기가 어렵다라는 뜻인데 24일 2부 때도 그런 강세 흐름이 여전히 시장에는 강하게 드리워졌었죠. 구체적인 내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일 증시 상황 체크해볼까요? 네, 산타 랠리의 시작일이 바로 지난 24일이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 산타 랠리의 시작이 좋았고요. 선물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91% 강세를 보였고 나스닥 지수 1.35%, S&P 500 지수 1.1%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흔들림 없이 3대 주요 지수 모두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덕분에 나스닥은 2만 선을 그리고 S&P 500 지수는 6천 선을 회복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산타 랠리의 시작이 좋았는데 산타 랠리란 마지막 5거래일부터 새해 첫 2거래일까지 흔히 오르는 그런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LPL 리서치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산타 랠리 기간 동안 S&P 500 지수가 평균 1.3% 상승을 하면서 다른 날, 다른 7거래일 동안 평균적으로 기록하는 0.3%의 수익률을 아웃퍼폼했다라는 게 지금 산타 랠리의 주요 골자인데요. 그 흐름 지금 2부 날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히트맵을 보시면요. 정말 완연한 상승장이었습니다. 어느 한 종목이 시장 상승을 주도한 게 아니라 S&P 500 종목 정말 고르게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초록색이 상승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섹터별로 봐도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11개 섹터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M7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요. 애플이 1.25%, 마이크로소프트도 0.94%, 엔비디아 0.39%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이외에 아마존 1.77%, 알파벳 0.76%, 메타도 1%대 상승을 기록했고요. 테슬라는 유독 강했습니다. 7.36%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1.15%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AI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이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 가운데 지금 화요일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엔비디아 0.4%가량 올랐는데요. 반다리서치가 분석했길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300억 달러나 유입되면서 엄청난 유입액이 올해 엔비디아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이야기 들려왔고요. 테슬라 유독 빅테크 안에서도 강한 상승을 기록했는데 7%대나 크게 올랐죠. 현대차의 이슈도 있었지만 월요일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한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의 12월 FOMC 충격 이후 유독 M7 종목 중 약했던 게 테슬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반등을 시작하니까 다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이슈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반도체주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유독 히트맵에서 반도체주 그래도 반짝 빛나는 모습이었는데요.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요일장에서도 3.15% 오름세를 보이면서 12월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죠. 올해 벌써 12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120%의 절반가량이 지금 마지막 실적 발표 이후 나타나면서 최근 들어서 정말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브로드컴이 될 것 같습니다. AMD도 1.36% 강세를 보였는데요. 저평가됐다라는 월가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추가 상승 여력은 약 46%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AMD 훈풍을 탈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1.21%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중국과 겨루고 있는 범용 반도체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올랐다라는 점에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행주입니다. 미국 대형은행이 연준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주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연내 스트레스 테스트 투명성이 부족하다라는 건데요. 스트레스 테스트란 은행의 재무 건정성을 위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은행 자본의 불필요한 변동성과 또 불합리한 요구사항을 초래하고 이는 금융 서비스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면서 투명성이 부족한 데 따른 부작용들을 같이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형 은행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올해부터 내후년인 2026년까지의 스트레스 테스트 모델과 시나리오를 법적으로 무효 처분해달라라는 겁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대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금융주 대선 전후로 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저항까지 더해지면서 지난 화요일장에서는 무려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10만 달러 코앞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5거래일 차트 지금 함께 보고 계신데요. 한때는 9만 5천 선 정도, 9만 4천 선까지도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점으로 다시금 비트코인 가격에 힘이 실리면서 지금 9만 9천 선까지 올라오면서 10만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도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함께 빠지면서 약세 흐름을 보인 바 있었는데요.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고 또 라이엇 블록체인과 IREN은 블록체인 채굴업체가 되겠는데요. 모두 지난 5거래일 동안에는 큰 하락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9% 이상,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7% 가까이, 그리고 채굴 기업들은 더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금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점으로 반등하면서 관련주도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함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코인베이스가 4.28% 강세를 보였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7.81%, 그리고 채굴 기업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라이엇 블록체인이 8%대, 그리고 IREN이 지금 5%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메리칸 에어라인부터 보시죠. 0.6%가량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이날 장중에는 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기술적 오류로 미 전역에서 운행이 중단된 바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운행이 재개가 됐습니다만 일단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다가 그래도 낙폭 회복하면서 0.58% 강세를 보였고요. US 스틸 1.9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손에 이제 US 스틸이 운명에 달려 있습니다. US 스틸을 일본 제철이 계속해서 인수하려고 시도했는데 철강 산업을 내줄 수 없다면서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저항한 바 있었죠. 그런데 이제 15일 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수를 승인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협상을 다시 해라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데요. 협상을 다시 한다고 해도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트럼프 또한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내셔널 시웨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9.3% 큰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12월 30일 기준으로 S&P 소형주 600지수에 새롭게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패시브 자금들이 몰려올 것을 예상하면서 주가 강하게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국채금리도 확인해 보시죠. 국채금리 지금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2년물이 0.011% 하락하면서 지금 4.339%로 내려왔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0.008%포인트 하락하면서 4.591%로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10년물 국채금리 장중에는 4.6%를 기어이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채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채금리는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주식시장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국채금리도 함께 오르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식시장 향방 조금 민감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큰 움직임이 조금은 나타났습니다. 일단 WTI가 1.1% 오르면서 배럴당 70달러 선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단기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좀 낙관적인 의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FG 애널리스트는 연말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70달러 수준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 같다. 큰 변동성은 이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국제 금값 상대적으로 상방 압력은 적었습니다. 0.3%가량 오름세를 보였는데 연준과 차기 행정부에 대한 정책이 고려되면서 상승 압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연준의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었고요. 차기 행정부에서는 관세 정책이 지금 여기 금값에 고려됐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오한더에서는 최근 횡보세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가와 금값 모두 마찬가지, 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연말이 되어가면서 연말 거래량이 적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큰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횡보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2025년에는 또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마켓 시그널과 계속 하셔야겠고요.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 되겠습니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와 저희 이데일리 TV가 단독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과연 댄 아이브스 빅테크에 대해서 유독 좋은 의견들을 이야기하는 애널리스트가 바라보는 내년의 빅테크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올해처럼 빅테크가 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댄 아이브스의 이야기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올해 뉴욕 증시 상승을 이끈 주역 바로 M7이죠. 엔비디아는 연초 대비 170% 폭등했고 테슬라도 연초 대비 80% 넘게 오르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흥분을 선사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이 폭주, 질주를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월가 빅테크 최고 전문가인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내년 전망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에서 단독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Okay, hi Dan.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It's always a pleasure to have you on the show, especially when we're discussing something as exciting as the future of the big techs. Your last interview was a huge hit here in Korea. People absolutely loved it. Do you have any words for them? Look, I would just say, I mean, it's our view, like, this is just the beginning. What I view as sort of year 3 of a 6 to 7 year bull cycle for tech. So to get out the popcorn, get the champagne for New Year's Eve, I think 2025 is going to be a bullish year for tech and Tesla. Cool. So 2025 is just around the corner, and there's so much happening in the M7 space, plus Broadcom, and what some are now calling the Batman stock. So let's just dive right into the questions. The M7 has been a dominant force in the market. How do you see their performance shaping up as we head into 2025? I mean, I think it's really been a Goldilocks scenario for tech because the AI revolution's played out. And you're starting to see it now spread, not just from NVIDIA, but to cloud players, Microsoft, Google, Alphabet. And then, of course, what you see with, what I believe is probably one of the best AI plays out there, Tesla and autonomous. You combine that with Trump in the White House, it's a champagne moment, and it's a Goldilocks scenario for tech. We think tech stocks are still up another 25% into next year. So it sounds like there's a lot to look forward to, but maybe a few things to be cautious about, like rising antitrust and privacy lawsuits around anti-competitive practices are becoming a key risk for major tech players like Amazon, Microsoft, Apple. So how significant do you think this risk is to the overall tech sector?
I think the bark's worse than the bite. I mean, look, Khan at the FTC, who's sort of been the whatever the horror show you want to pick, Friday the 13th, Nightmare on Elm Street. That's what she was to tech. She's gone at the FTC. I think under Trump, it's going to be more regulatory friendly toward tech. Yeah. Still some issues, but we continue to think that that's a contained risk relative to maybe where it was pre-Trump getting into the White House. So Trump is very friendly with these big tech companies, so it will be interesting to see how these companies navigate through this. Then switching gears to smaller tech names. If Trump rolls back regulation, it could boost small to mid-cap tech stocks as well. Are there any specific areas in this space you find particularly interesting? Yeah, I think there's names like on the software side, names like Palantir, where the Messi of AI. I view them as probably one of the purest play AI names out there. Names like SoundHound is another AI derivative name that plays into it. And then I look at names like Snowflake, MongoDB. Yeah. You're going to have more of these software names coming to the AI revolution. We continue to view it. It's only 10 p.m. in the AI party. That goes to 4 a.m. Yeah. And now software is invited to the dance floor. As you mentioned Palantir, you've chosen Palantir as the next Oracle last time. What key investment points caught your attention here? It's the best technology footprint out there when it comes to their algorithms. And I think when you think about AI revolutions, about use cases, and that's what Palantir is doing and building out. Look, and some will say the stock's expensive. It's had such a huge run, clearly this year. I believe over the next, call it 5, 6, 7 years, this could be the next Oracle, in terms of where I see then that's why that continues to be one of our favorite names. Cool. And you've previously also predicted that the NASDAQ could hit 25,000 within the next 12 to 18 months. Do you still stand by that outlook or has anything changed? Nothing changed. I mean, we talked about beginning of 2024, NASDAQ hitting 20,000. Obviously, that hit it. And I just think tech stocks are going to be up. Look, this is a tech universe. Given what we se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 soft landing, you're going to have scares like the Fed. Do they go to slower pace in terms of cutting, geopolitical, tariffs? So we'll have some moments. But I believe ultimately by the end of 2025, we're looking at a NASDAQ that starts to approach 25,000. So we're living in a tech universe. So let me just break that down a bit. There's a lot in there. Starting with Tesla, you've previously set a target price of $400, but now you're suggesting it could climb as high as $650 in a bullish way. What's driving this upgraded outlook? Look, Trump, I mean, if you look at Musk, bet on Trump, it's a bet for the ages. I think it's a game changer. It's going to change the autonomous future. And look, autonomous is worth $1 trillion alone. That's key to the Tesla story long term. And that's why we're so bullish, because I believe this is just the start of the gold at the end of the rainbow. And I think a year from now, we're looking at probably something that could exceed $2 trillion. Cool. Tesla always seems to surprise, so I'm also curious to see how this unfolds. But of course, there's also the policy angle. If Trump rolls back EV subsidies, how do you think it will affect Tesla's growth? It's bullish. I mean, Musk wants the subsidies to come get away because that essentially evens the playing field. Now you look at no one has the scale and scope of Tesla, so it's just going to give them that much more of an advantage. Versus the Detroit Big Three, obviously Hyundai that's coming to the U.S. market. They won't get those subsidies either. So the reality is for Tesla, it continues to be Tesla's world, and everyone else is paying rent. Cool. Then if this actually plays to Tesla's advantage, then it will be fascinating to watch how they leverage it for even more growth. The positive outlook is clear, but should we be concerned about Tesla's high valuation? And it would be great if you could share some revenue projections to back it up. Well, first of all, I mean, investors that have focused on just valuation, they've missed every transformational tech name in the last 20 years. From Meta to Apple to Amazon to Tesla and other. And so I just continue to say
the bears sitting in their hibernation mode in their caves, they can't find AI in their spreadsheet. When I look at Tesla, some of the parts, autonomous being worth $1 trillion, you could be looking at a company that has $10, $15 of earnings power when you look out over the next 4, 5, 6 years. Cool. And I think that's sort of the way to view it. You know, you have to look out to what this story looks like over the coming years. And that's why the bears that have missed the historic tech run over the last decade, they just can't find it in their spreadsheets. Cool. Then now shifting to semiconductors, NVIDIA has seen some recent pullbacks. Is this just profit taking after its long rally, or do you see a broader trend reversal here? It's just profit taking. I mean, bottom line is the AI revolution is being led by Godfather of AI, Jensen NVIDIA. This is a stock that I believe goes much higher into the next year. Demand to supply continues to be 15-1. Cool. But think about a quarter ago, right? Stocks going down. Everyone thinks it's going sub 100. Next thing you know, it makes all-time highs. Bottom line is like this is just a small blip on a broader trend to what I see as a $4 trillion market cap. So you remain bullish on NVIDIA, but with recent partnerships between big tech and Broadcom, there's talk of a shift away from NVIDIA. Should investors see this as a headwind for NVIDIA? Look, there's only one game in town right now. It's NVIDIA. Now, when you look at Broadcom is clearly going to benefit, and they've obviously put up great numbers. But there's one pilot on this AI plane. It's Jensen and NVIDIA. So I don't see that in any way. But look at AMD. I think AMD has actually gotten overly sold here. The point is like there's going to be other winners. It's not mutually exclusive. But at the top of that mountain, in the Mount Rushmore of AI, is the Godfather of AI, Jensen. So then if we just look at Broadcom itself, it recently crossed the $1 trillion market cap. Do you still think there's room for it, or is it nearing its peak? No, we're bullish on Broadcom because I think that's it. Look, we talk about who are the second and third derivative beneficiaries of the AI revolution. Broadcom's one of them. I think Oracle is another one. And it just shows what's going to happen over the next year. We're going to see more and more of this as this $2 trillion of AI capex spreads. Cool. So speaking of Broadcom then, let's talk about Apple, which is partnering with Broadcom to develop AI server chips. How do you think this collaboration will shape Apple's overall strategy? They're going to own more and more of the supply chain. They're going to own more and more of the AI consumer revolution. And Apple, if you look what they're doing is, I mean, they're essentially building a vertical sort of infrastructure in front of our eyes in terms of what will eventually be their own AI chips. Right now, it all starts with Apple Intelligence. It's the building blocks of the consumer AI revolution. The reason the stock made all-time highs, I believe this is really, when I look at AI, I think it adds $40 to $50 per share to the story. Then let's turn our attention to another major name in the tech world. Google recently unveiled its quantum chip Willow, creating a global buzz. In Korea, quantum computing related stocks are heating up as well. And the first US quantum technology ETF listed in Korea sold out in just 5 minutes. Do you think this marks the beginning of a full-fledged quantum technology rally? I think next 3 years, quantum is going to reach feverish pitch because it's a real technology that's going to ramp. I think there's going to be ways to play it on the pure play, but I believe this is real because it's also, if you look at some of the technology breakthroughs we've seen with Google and with others, it's now starting to hit scale. And now that was the constraining issue in quantum if you look back the last few years, but now they've gotten past that scale piece. Quantum computing feels like the next frontier for sure. You've predicted that Microsoft will join the $4 trillion club alongside Apple and NVIDIA as well. But what's going on with the stock? It's like dramatically underperformed compared to the others and hasn't still hit a new high since the summer. What's holding it back? It's a digestion period. I think it's investors also realizing Google, Amazon will also benefit from the AI revolution and the build out.
But when you look at Microsoft, they continue to really own the lion's shares more and more on the enterprise, move toward AI workloads, move toward Copilot. And I think this is another look. Go back a few months ago, think about Alphabet. No one would own that stock. Now look at it today. Go back 2 years ago to Meta, same thing. The point is, a lot of times these stocks get mispriced, but those are the opportunities, as we've always handheld investors the last few decades. Cool. For lastly, then both Amazon and Meta have been on impressive rallies recently. Do you see more upside ahead for these companies, or what's the case for their continued gains? I mean, if there's a popcorn in the studio, get the popcorn ready. Because I think it's just the start of just a bigger run for Amazon and Meta. They are extremely well positioned when it comes to AI. I think Street's still underestimating the growth. And then when you look specifically at Meta, the advertising model is going to dramatically shift upwards because of AI. So that's the two names that we continue to view as core names to own into next year. So we covered a lot about M7 today, now including Broadcom in the Batman lineup. If you had to name the one standout winner among them for 2025, who would it be and why? It's Tesla, because I think it's probably the best purest play AI name in the market. Between autonomous, AI, robotics, Optimus, and Trump in the White House, the bromance between Trump and Musk, that's just, I think, really creating a very, very game-changing environment for Tesla. So I think that continues to sort of be what I view as the number one name, if there's one. Okay, Tesla as the ultimate winner. What an exciting pick. Before we wrap up, I would like to get your thoughts on crypto industry as well. I think also Trump getting in is hugely bullish for crypto. And I think this is, you could see things move around, but I mean, we could see ultimately Bitcoin, 150, 200K, that would not be out of the realm relative to where we could see this play out. And I think it's a risk-on environment, but most importantly, the regulatory environment in DC, very, very bullish of crypto assets. Okay, so if we compare with Bitcoin and altcoins, are you also bullish on altcoin industry as well? I'm more of a Bitcoin bull relative to my view, even on Ethereum. Relative to some of the use cases. And that to me is probably continues to be the best way to play crypto. Okay. Our last question is about Fed. What will they do next year? Look, in terms of, Fed's probably going to cut 2-3 times. We'll call it maybe a little less dovish, but it's a soft landing. They're going to cut 100 bips the next, call it, 18 months. And that's bullish environment. Any of these sell-offs that happen, just like we've seen over the last 2 years, they create the buying opportunity. Okay, then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Thank and you. sharing your expertise with us. I'm sure that our viewers in Korea will be just as excited as I am. We hope to see you soon. Yeah, thank you. Thank you. 네, 댄 아이브스 전문가의 내년 전망도를 들어보니까 빨리 2025년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내년 1월 대선은 또 어떤 전망으로 우리를 설레게 해줄까요? 다음 달 월간 아이브스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이든 대대적 성탄절 특사 vs 트럼프 취임 직후 즉각적 사형 집행 예고 지오그룹 코어시빅 엑손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자,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성탄절이었으니까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 우리나라랑 미국 어느 나라를 해도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나 남자나 가장 선호하는 선물로 현금을 골랐네요. 그렇죠? 자기가 원치 않은 선물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당근마켓에 내놓기 때문에 지금 현금, 확실히 현금이죠. 요즘에 그 우리 보겸TV라고 1,500만 구독자를 가지신 분이 막 외제차랑 다 뿌리시잖아요. 근데 이제 막 그거 아이폰도 뿌리고 막 이러면서 그 당근에 내놓지 말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어쨌든 가장 현금을 선호합니다. 사람들이.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똑같은데 옷이네요. 옷하고 신발.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까지 똑같거든요. 남자 여자가. 바우처. 4위부터 갈려요. 4위가 여성이 화장품으로 가고 남성이 식품으로 가고 3위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하고 옷 그리고 상품권 이렇게 원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랑은 똑같네요. 이렇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솔크를 보내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현금이라도 받으면 그렇죠? 솔크로서의 외로움이 좀 안 달래지나요? 네, 뒤로 하겠습니다. 뭐 언젠가는 솔크를 벗어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뭐 다들 그 실시간 그 라이브 창에서 몇 분에 올라오냐고 뭐 난리 기다리고 계시던데 원래 4, 5, 6이어가지고 4시 56분에 예고편이 공개돼서 4시 56분에 본편도 나오는 게 아니냐 했는데 4시 56분이 지났는데 안 나와가지고 지금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이거 근데 한 번 시작하면은 7부작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출근하실 분은 보면 안 됩니다 지금. 그쵸? 이거 보면은 못 끊어요. 지금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자 결국에는 1위가 돈을 가장 원하고 2위가 옷을 원하니 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면 여기 옷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탄절 날 1등, 2등 상품을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면 얻을 수가 있다. 자, 오늘 다들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보시기 바라고요. 아마 3편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흥미가 더 진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지금 병사가 뭐 이게 굉장히 내추럴하여서 좋은 거라면 그나마 좋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슬프죠. 이게 전쟁통에 크리스마스 나무를 만들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 자, 어쨌든 처참한 전쟁. 이거는 정말 힘듭니다, 솔직히. 네, 좀 아쉬운 사진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루라도 좀 잊었으면 좋겠고. 자, 이거 약간 이게 그 영화 어렸을 때 더 락에서 봤던 그런 약간 그쵸 그런 형태죠. 이거 2층으로 생겨가지고 숀 코네리가 여기서 그 수건 말아가지고 탈출하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교도소처럼 생겼는데 자, 이 그 굉장히 또 대립되는 저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어떤 역사적인 그 가치랑은 또 다르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런 면에서는 또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갈리고 있잖아요. 지금 바이든이 자기 아들을 뭐 약간 아들을 하면서 껴넣어가지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 아들을 일단 사면했고요. 그 다음에 사형 집행 당해야 될 사람 40명 중에 37명은 사형 집행에서 빼서 무기수로 바꿨고요. 그리고 5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면을 내려버렸거든요. 이른바 성탄절 특사를 내렸죠. 23일 날. 우리 옛날에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 어렸을 때 재밌게 봤는데 그 성탄절 특사 이 맞는 사람들은 좋겠는데 자, 그 범죄자들한테 당한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리겠죠. 우리나라도 뭐 사형 제도가 살아있는데 사실상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그 이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유영철이랑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 다 이 수도권 그 교도소로 싹 다 모았죠. 그다음에 뭐 그 사형 시설 점검하라고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지만 왜냐면 그 사형 집행 당해야 될 사람들이 안 나가다 보니까 막 나간다는 거예요.
유영철 씨나 이런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나 어차피 사형당할 근데 건드리지 말라면서 막 교도관들을 막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구치소 식단이 나왔는데 비피더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막 난리가 났잖아요. 아, 나도 편의점에서 비피더스 먹으려면은 엄청 고민하고 일반 요구르트 싸구려 먹는데 어떻게 저기서 비피더스가 식단에 나오느냐. 뭐 말이 많은데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미국에서도 지금 완전 갈리고 있는데 이 바이든이 23일 날 1,500명에 대한 사면을 발표하고 37명을 사형수에서 빼는 바람에 트럼프가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취임을 한다면은 첫날에 바로 취임하자마자 폭력적인 강간범, 살인범, 괴물로부터 미국 가족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임기에 이미 13건의 사형을 집행한 이력이 있어요. 이때 17년간의 공백을 깨고 트럼프가 13건의 사형 집행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1950년 이후에 단일 대통령 하에서 실시된 연방 처형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호하는 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사형제도의 대체로 추구한다. 이런데 사실 피해자들의 부는 풀리지는 않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피해자들의 부는 풀리지 않고 그 죄 지은 사람들은 오히려 홀가분하겠죠. 그렇죠? 저질러 버리고 이제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니까 어차피 후련할 겁니다. 그게 정말 역겨운 지금 상황이죠, 사실은.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는 사형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선시하고 이 트럼프는 그 정의구현이라는 이름 하에서 괴물들은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37명을 뺐는데 그중에 3명이 남긴 했거든요. 뒤로 가겠습니다. 3명은 바이든도 못 빠졌었나 봐요. 3명은. 37명을 감형했더니 트럼프가 혐오스러운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측이 피해자와 가족을 모욕했다. 자, 이게 이제 사형 집행 제도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지금 굉장히 바라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그렇죠? 피해자와 가족을 모욕을 하고 저 교도관들한테 막대하는 사형수들 집행을 제발 해라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고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태형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태형 삭힌 사람이 운동선수 막 이 우락부락한 사람이 태형을 한대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에 뭐 도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우리나라 뭐 그런 쪽으로 가기에는 지금 그 흐름이 아닌 것 같고 일단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시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취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못 푼 3명은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도 그나마 40명 중에 3명을 남겨놨습니다. 이 3명은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겠죠. 지금 뭐 대표적으로 뭐 마라톤에서 보스턴 마라톤에서 폭탄 테러를 하거나 아니면은 총기 난사를 대량으로 학살한 이런 인물들은 지금 안 빠졌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이 약간 트럼프가 너무 극단주의여서 싫다는 사람도 약간 이런 나쁜 행동 혹은 나쁜 자들에 의해서 강력한 이 집행을 하는 거에 마음이 기울어서 표를 던진 사람도 상당수가 있어요. 이 지금 트럼프가 늦둥이가 있잖아요. 멜라니아 여사와의 사이에.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절대 약하면 안 돼. 너 술도 입어야 되지 마. 너 몸에 문신을 떠나서 타투도 하지 말라고 했어. 이때부터. 8살도 안 돼, 내한테. 그래가지고 지금 걔가 어떻게 컸죠? 이번에 나왔잖아요. 정말 똑같이 생겼죠. 트럼프 어린 시절 사진 보세요. 완전 빼박이거든요. 18살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그 소리를 듣고 큰 거죠. 계속 그거 하지 말. 저거를 저기 막둥이한테만 한 게 아니라 그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가 갖고 학생들 앞에서도 계속 그 얘기 똑같이 반복했어요. 트럼프가 10년 동안. 자, 그래서 18살. 나중에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트럼프 장남 주니어가 뭐 정용진 회장 만나고 이런다는데 제 생각에 트럼프 장남 주니어는 제 느끼는 바가 약간 정치인보다는 약간 기업 교류나 이런 쪽으로 갈 것 같고 오히려 이 막내 아들이 제가 보기에 딱 너무 얼굴도 빼박이고 나중에 정치판에 뛰어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18살 소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 나중에 또 부시 이어받아서 뭐 이렇게 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랐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저런 것에 트럼프가 갑자기 느닷없이 뭐 사형 집행을 하는 것도 아닌 것을 지금 흐름을 알겠죠. 망뚱이한테도 맨날 저걸 주입식 교육으로 했었고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리고 1기 때도 13건의 사형 집행을 실제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의 그 성탄절 특사 보고 혐오스러운 결정이라고 한 게 말로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 그나마 그래도 사형 집행을 하는데 그래 그나마 그래도 그럼 너네 사형자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챙겨줄게. 하도 그러니까 뭐 교황도 그러고 하니까 그나마 고통스럽지 않은 걸로 하고 있다. 지금 1977년 이후에 대부분의 사형 집행은 약물 주사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08건이 약물 주사, 퍼센티지로는 89%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전기 의자에 앉는 감전. 이 에디슨이 결국 에디슨이 과대 포장되었다고 했죠. 에디슨이 테슬라랑 둘이 싸울 때 이 지금 코끼리를 대상으로 전기 고문 에디슨은 그때 없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에디슨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에디슨에 대한 책임론이 아직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전기 의자로 163건이 이루어졌고요. 뒤로 가면은 지금 없어진 예전에 유럽 중세 시대에 했던 교수형도 3건 있었습니다. 행잉. 뒤로 가겠습니다. 어때 지금 다 약물 주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약물 주사, 감전, 가스, 교수형, 사격부대. 뭐 이런 예전에 정말 우리 그 옛날 흑백 영화에 나왔던 이런 것들은 지금 없어지고 있긴 합니다. 총살이라던가 교수형은 없어졌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교도소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이렇게 강력하게 사형 집행을 하고 1,500명을 사면한 데에서 굉장히 끔찍스러운 결정이라고 했으니 거기다가 이제 멕시코 국경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완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도소가 난리가 났어요. 교도소가. 돈을 벌려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한 어떤 지역에서 교도소를 자기네가 유치를 신청을 했잖아요. 아시죠? 지금 다들 원래 자기네 지역에 교도소 들어오는 거 절대 반대하잖아요. 근데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지금 처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아예 없는 어떤 지역에서 먼저 자기가 나서서 교도소를 유치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도소를 유치하면 거기 재소자들, 교도관들, 그 면회 오는 가족들, 결국에는 뭐 그 질이 안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역 경기가 살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 가서 소비를 하니까 뭐 영치금을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거기 가서 하룻밤 묵고 막 숙박을 하고 먹고 가니까 교도관들도 결국 살아야 될 거고 가족 다 데려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 그 뭐 소멸을 위기를 그 교도소 유치로 하려는 움직임도 우리나라도 있다. 근데 지금 미국에는 전역의 교도소가 다 있습니다. 전역의 교도소가 있고 지금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가장 낮게 돈을 벌어들이는 지역은 아리조나 지역이네요. 자, 여기서 어쨌든 이 교도소가 많은 재소자들을 받게 되면은 교도소가 돈을 많이 벌게 된다. 그렇죠? 그럼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높아질 게 뻔합니다.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감자 1인당 지출액이 나와 있죠. 이게 다 돈이에요. 수감자 1인당 여기도 사실 돈이 없으면 감옥에서도 황제 노릇을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그거 있잖아요. 다른 나라 가서 일부러 잡혀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그 감옥 안에 호텔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있죠? 우리나라에 절대 안 들어오고 거기서 작은 죄 지어가지고 일부러 거기 잡혀가지고 평생 호화스러운 감옥 생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다 돈이에요. 매사추세츠 수감자 1인당 지출액 307K고 델라웨어가 91K, 아까 전에 애리조나가 제일 낮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많아지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벌써 교도소 주식이 움직이고 있다. 자, 지오그룹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31달러, 지금 10.24% 업사이드가 이루어지면은 목표 주가에 도달되는데요.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28달러 정도 합니다. 자, 모더레이트 바이, 교도소 주식이라 많은 의견은 없어요. 투바이에 1월 들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얘는 민간 교도소 업체고요. 그 공공에서 운영하는 게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죄인이 너무 많아요. 저게 다 합치면 120만 명입니다. 120만 명이 감옥에 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에다가 위탁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오그룹 같은 민간 교도소 업체가 정부랑 계약을 맺고 정부에서 보내는 재소자들을 여기다 받아서 위탁을 하고 돈을 받는 개념이에요. 자, 지금 이미 움직였죠. 갭 상승이 크게 떠가지고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에 걸려 있는데, 자, 지금 횡보 구간이 길어지고 있죠. 자, 여기서 트럼프가 취임하기 바로 직전이라든가 취임한 후에 또 강력한 무슨 정책이 발표가 된다. 이 30달러를 돌파해서 아까 컨센서스를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 주봉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 장대 양봉이 큐노피가 완전 날아갔죠, 지금 이게. 자, 여기 지금 50주선에서 그렇죠? 정확하게 50주선을 튕기고 바로 여기서 날려버렸죠. 거래량 동반하면서. 자, 지금도 이게 한 5, 6주간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장대 양봉이 나온 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너무 아름다운 조정이죠. 만약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여기가 너무 급등해서 따라올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만 이동평균선이 따라 올라오면 여기 또 튕겨가지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렇죠? 지오그룹 CEO가 나와서 우리의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라고 발언을 했어요. 지금. 트럼프의 그 반이민 정책부터 얘기가 나오는 뒤로부터. 그러니까 CEO가 느끼기에도 지금 지오그룹 역사상 최고의 기회인 것이죠. 이 재소자들이 뭐 범죄를 저질렀지만 어쨌든 다 돈 한 단위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냥 돈이.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 기회에 지금 상황에 맞닥뜨려 있다. 자, 지금 200주선이 굉장히 저항이었는데 여기를 뚫었죠. 여기 보시면 50주선의 저항에 막혀서 지지부진하다가 한번 뚫고 200주선의 저항에 막혀서 매물소 과정을 했다가 뚫고 굉장히 정직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50개월선이죠. 월봉이군요. 그렇죠? 50개월선 저항 딱 봤다가 뚫고 2차적으로 20개월선, 200개월선 저항 봤다가 딱 뚫고. 그렇죠? 정직하잖아요. 50, 200개월선 다 뚫어버렸죠. 지금 이제 고점이 19년에 가야 돼요. 2019년도 고점인 30달러에 걸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을 가면 이제 최고점이었던 2017년에 35달러가 있겠죠. 여길 돌파하면 위가 없습니다. 여길 돌파하면 위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어 시빅이라는 이것도 바로 민간 교도소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감옥이 모자라요. 죄 지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넘쳐나다 보니까 민간에 위탁을 주게 되고. 민간 교도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이런 걸로 돈을 벌게 됩니다. 자, 이거는 목표 주가랑 지금 괴리가 좀 큰데요. 38.63이 올라야 컨센서스에 도달됩니다. 목표 주가가 어떻게 보니까 똑같죠, 지금. 그렇죠? 똑같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지오그룹이랑 코어시빅이랑 똑같습니다. 자, 요거는 스트롱 바이 의견이 나와 있어요. 3바이의 1홀드. 요것도 전체 의견 숫자는 작아요. 뒤로 볼까요? 어차피 운영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움직였죠. 자, 벌써 1차적으로 한번 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갭 상승이 나온 다음에 장대 양을 뽑아낸 다음에 지금 계속 수렴을 하고 있죠. 항상 이런 과정이잖아요. 확산과 수렴, 확산과 수렴. 근데 그게 윗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상향, 아랫방향으로 움직이면은 하향. 그렇죠? 지금은 상승 추세죠. 상승 방향으로 확산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격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확산이 또 벌어지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되고 다시 또 수렴을 했다가 이동평균선 기다리면서 또 확산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엄청나게 커다란 아일랜드 갭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여기 지금 2024년도 초반에 여기서 갭 하락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갭 상승이 나오면서 뚫어버렸잖아요. 이게 커다란 섬유로 이루어져 있죠. 완전 추세 전환이 이루어져 버린 것이죠. 자,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는가? 아, 주봉이 아주 정말 시원하죠. 자, 지금 여기서도 아까 전에 지금 지오그룹하고 차이점은 지오그룹은 50주선 위에서 날렸는데 얘는 지금 50주선 아래에 있다가 여기서 한 방에 날려버린 겁니다. 어쨌든 너무 시원하죠. 정말 이렇게 시원하게 뚫어버리는 게 가장 편합니다. 모든 전고점의 정을 싹 다 뚫어버리고 이것도 지금 5, 6주간 지금 수렴하고 있죠. 힘을 또 응축시키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끝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도 보니까 200개월선을 뚫었네요. 그렇죠? 여기도 정직하죠? 50개월선 한번 뚫고 그 다음에 50개월선 지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목표인 200개월선을 뚫고 이번엔 200개월선의 지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죠. 여기 지지가 확인되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번 뚫고 지지가 확인되면 뭐라고 했죠? 김연아 선수의 트리플 악셀을 돌듯이 완전 날려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도 30달러가
요 정도 수준이고요. 저기 제일 높은 2014년 가면 45달러 정도 있네요. 자, 지오그룹이 조금 더 코어시빅보다는 지금 강한 모습입니다.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누가 더 위에 있느냐, 저항을 누가 더 깔고 지지로 바꿨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게 1등주, 2등주 차이예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교도소 운영 주식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엑손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자, 이게 바로 테이저건을 발명한 회사예요. 테이저건 요즘에 많이 쓰이죠. 우리는 또 무슨 범죄자 인권을 저기 한다고 경찰관이 함부로 총 쏘다가 뭐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총알이 약한 총을 개발하고 있대요. 또 지금 맞아도 죽지 않는. 아, 참 좀 그런데 자, 어쨌든 테이저건 이번에 그 계엄 사태에서 테이저건이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테이저건이 엑손 엔터프라이즈가 개발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도 특수를 노릴 가능성이 크죠. 반이민 정책부터 시작하여 지금 바이든의 성탄절 특사를 강하게 비난한 트럼프, 그리고 그동안 계속 막내 아들한테 주입식으로 그렇게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강조했던 그 평소의 행실, 이런 거를 봤을 때 아까 법무부에다가 뭐 강력하게 사형 집행하라고 요구하라고 했잖아요. 법무국, 무슨 경찰, 군인 이런 데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강력한 권한을 주어지겠죠. 물론 예전에 무슨 백인 경찰이 뭐 플루이드 흑인 경찰을 막 그렇게 압살을 해가지고 살인한 그거는 벌을 받아야겠지만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테이저건, 거기다가 바디캠 있죠. 얘네는 그걸 두 개를 주력으로 만들거든요. 테이저건과 바디캠이 요즘에 굉장히 우리나라도 그거잖아요. 바디캠 없어가지고 나중에 경찰들이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바디캠을 사비로 사서라도 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술 먹은 주치자들이 나중에 소송을 건답니다. 함부로 날 대했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디캠, 테이저건 이런 거는 정당한 공무 집행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아이템인데 바로 엑손 엔터프라이즈가 그 두 개의 아이템을 팔고 있다는 것이죠. 자, 613달러. 이건 절대적인 가격이 좀 높죠. 이미 컨센서스 도달됐어요. 11바이. 모든 의견이 바이네요. 스트롱 바이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자, 벌써 여기 원갭 나왔고 투갭 나왔고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고점 추세선에 막혀서 조금 내려왔지만 지금 다시 수렴을 하고 있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아, 주봉을 이미 이게 없습니다. 자, 여기도 아주 정직하죠. 50주선 따라서 쭉 가고 있죠. 쭉 가고 있다가 여기서 날려버렸습니다. 자, 월봉을 볼까요? 월봉에서도 위가 없으면은 그냥 역사적 신고가라는 얘기인데요. 아, 역사적 신고가 정말 시원하죠. 자, 이게 지금 이번 달 초만 해도 400달러짜리가 600달러 갔어요. 700달러까지 찍고 왔거든요. 자, 이게 이격 조정이 마치면 또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지금 당장은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졌지만. 자, 이걸 보시면 자, 트럼프와 머스크 그리고 데이나 화이트 이거를 계속 추적했던 여기서 종목 다 벌써 몇 개 나왔어요. 그렇죠? TK그룹 홀딩스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UFC. 그렇죠? 앨런 머스크 테슬라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 관련주만 가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자, 오늘도 트럼프 관련주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아마 이게 이 집권이 시작되게 되면은 더욱더 강력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 범죄자 집단 그 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들 다들 저 주식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범죄자가 울면 울수록 교도소 기업은 웃는다. 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한산했습니다. 거래대금 또한 굉장히 미약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나름 양지수가 모두 장중에는 빨간불을 켜줬지만 코스피는 결국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인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날 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매도하는 흐름을 펼쳐냈고요. 다만 거래대금이 13개월 내 최소치를 기록하면서 이날 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량은 모두 6조 원 정도를 웃도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기관들은 순매수로 전환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지만 개인과 외국인들의 팔자세 때문에 시장에서는 강한 상승이 나오지는 못했고요. 또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1,450원 이상으로 가격대가 웃돌면서 시장에서는 약세 흐름이 이어졌던 축이 됐습니다. 이날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흐름이 쏠렸던 곳을 확인을 해보시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사들였고요. 기관 쪽에서는 고려 아련을 매수를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고려아연도 지금 상당히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날장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코스피가 연초 대비해서 10% 정도의 지수 하락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되려 이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파악을 해봤을 때 수익률이 10%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들은 성공 투자를 이어갔던 한 해를 보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장에서 52주 신고가 종목들 여러 가지 섹터 안에서의 움직임들이 나왔는데요. 게임주나 화장품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나왔었고요. 다음 장 통해서 이 섹터와 이슈단에서의 변동성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날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에서 로봇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확대 기대감이 나왔었고요. 선차를 용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통해서 해당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강하게 나왔습니다. 가장 크게는 클로봇이 22% 가까이 오름폭을 보였었고요. 뉴로메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기도 했는데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올류 아틀란스가 이 공중에서 이 제비를 도는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로봇에 대한 앞으로의 기술적인 기대감을 같이 키워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관련주들도 이날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 오른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미국 쪽에서 국방 사업과 관련된 예산안들을 드론 업체들이 따오기 위한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1,000조 원이 넘는 금액이 현재 국방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보통은 전통적인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과 같은 이 기업들이 대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가는 구조였죠. 다만 이번에 팔란티어와 미국의 이 드론 기업인 안두릴 그리고 여기에 스페이스X나 오픈 AI와 같은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고요. 내년도의 예산안 안에서 드론과 관련된 예산들을 따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머스크 같은 경우도 기존의 이런 유인기를 놓고서 굉장히 불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한 대체제로 드론을 언급을 했던 만큼 여기에 스페이스X 한마디로 머스크의 기업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국방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드론 관련주들 연말에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해서의 기대감도 나왔죠. 애플이 폴더블폰 만든다라는 소식 저희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전달 드린 바 있었는데요. 조금 본격적인 시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오는 26년 2분기부터 양산이 시작될 전망이고 26년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의 힌지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파인테크니스가 이날장에서 상한가 들어갔고 애플이 폴더블폰을 만들게 된다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일단은 그에 대한 수주를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로 이미 힌지 기술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날장에서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또 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의 이 휴대폰 제조 업체들의 동향들을 살펴봤을 때 앞으로 폴더블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나와 있는 것이 포착이 되면서 조만간 폴더블폰 관련주들의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들도 이날장에서 관련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장에서 가장 강했던 부분은 로봇이었는데요. 로봇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장에서 전해졌던 소식들 일단 세 가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장 보시죠. 로봇 관련주들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던 세 가지 이슈, 크게는 트럼프와 조선 그리고 CES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 완화 소식을 가지고 왔었는데 일단 이 테슬라 안에서의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로봇 관련주들을 움직이고 있고요. 또 우리 국가적인 면을 놓고 보더라도 새로운 첨단 전략 기술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적으로 지정을 한 만큼 앞으로 로봇 관련된 산업을 각 국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키워나가겠다 하는 의지력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기업들만 놓고 봤을 때는 대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각자만의 로봇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삼성과 LG, SK 등 다양한 로봇들이 라인업이 돼 있는 가운데 상장돼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아직 비상장 기업들도 있는 만큼 앞으로의 변동성 계속해서 시장 안에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을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정책들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인력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트럼프는 그러한 부분을 로봇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도 동시에 나오고 있고요. 이 정부 정책 측면에서의 로봇에 대한 기대감 내년에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겠다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이날장에서 전해졌던 조선 업체들의 이 로봇 도입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체 용접을 이제 로봇이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HD 그룹주 안에서 협동 로봇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SD 현대 3호에서 국내 최초로 협동 로봇을 조선소에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유로메카나 여러 기업들을 놓고 현재 어떤 기업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절차들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과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오진 않았지만 현대3호를 필두로 현대미포나 한국조선해양 등 다른 기업들로도 협동 로봇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쪽에서도 협동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업계에서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열리게 될 CES 2025에서도 로봇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이 되고 있죠. 이날 CES를 통해서 공개될 수 있는 기업들의 로봇 기대감도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핏에 대한 공개 기대감, 현대 쪽에서는 이 로봇 공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고요. 두산 쪽에서도 CES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로봇 라인업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CES가 오진 않았지만 관련 기업들로 하여금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다음 달까지 로봇 관련주들의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날장 외의 소식으로 또 미국 쪽에서 전해졌던 추가적인 로봇 이슈들도 있습니다. 오픈 AI가 그동안 잠시 멈춰 있었던 로봇과 관련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까지는 AI에만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로봇에 대한 하드웨어도 직접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오픈 AI가 가지고 가고 있는 우선순위는 추론 모델 쪽이나 AI 쪽이 강하지만 앞으로 그에 대한 개발 이후에는 로봇 쪽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인 앱트로닉과 함께 협력을 한다라는 발표 소식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과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들여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로봇 완성 제조 업체들뿐만 아니라 부품 쪽 전반적인 밸류 체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포착해 나가면 좋을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외 글로벌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CNBC에서 내년도에 대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함께 지켜볼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예측을 했습니다. CNBC가 내놓았던 내년에도 좋을 종목들은 반도체 관련주로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엔비디아나 퀄컴, 마이크론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입장 쪽에 있었고 테슬라나 애플이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올해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이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내년에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CNBC가 매년 내놓는 전망 안에서의 정확도가 나름은 있는 만큼 이 보통 저런 종목들 국내에서도 굉장히 강한 연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쪽을 먼저 대비해봐야 될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욕 증시에서는 24일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색이 초록불을 띠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해당 종목들과 함께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같이 주목을 해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쪽의 양회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3월 4일에 본격적으로 개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중국의 최대 연례 행사이기도 하지만 중국 안에서의 부양책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함께 수혜를 받아갈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애플이 이날장에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증권가 쪽에서
시장에서는 아이폰 16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앞으로도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전날 국내장에서는 앞서 확인해 본 것처럼 폴더블 폰 관련해서의 이슈가 있었던 만큼 다시 한번 그 이후에 신고가 랠리를 돌파한 애플, 오늘도 연일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 관련주들 흐름도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는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비트코인을 필두로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국내 시간으로 23일, 24일 때까지는 92,000달러까지 가격이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크리스마스 때 산타 랠리가 나오면서 99,000달러, 이 10만 달러 선 부근까지 다시금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24일장에서 일제히 오름폭을 보이는 모습이 미증시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해당 부분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죠. 그리고 오늘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 전날장에서 이 이정재 배우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징어 게임 시즌2 개봉을 앞두고 되려 하락세로 반응을 했는데요. 오늘 개봉과 동시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에서도 증시 폐장일이 겹쳐 있는 만큼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거래일입니다. 굉장히 국내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미증시에서의 강한 산타 랠리 상승 흐름이 국내 증시에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오늘 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나온 시그널들 이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이날 오후 1시에 조기 폐작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타가 선물을 툭 주고 간 느낌이었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1%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91% 올랐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1% 이상 상승하면서 각각 2만 선 그리고 6천 선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러니까 24일까지 월화 이틀 동안의 상승률을 보면요. 무려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정말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주는 한 주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산타랠리 기간에 돌입하면서 시장이 더욱더 기대감을 품고 미리 또 함께 오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번 달을 한번 보시면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아직까지는 하락권에 있습니다. 상승세가 기술주 중심으로 강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만 3%대의 상승률 보이고 있는데 과연 다우와 S&P 500 지수도 상승권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는 아니고요. 산타랠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마지막 5거래일부터 새해 첫 2거래일까지 이 기간을 산타랠리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LPL 리서치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산타랠리 기간 동안 S&P 500 지수가 평균 1.3% 오르면서 보통 7거래일의 평균 상승률인 0.3%를 아웃퍼폼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번 산타랠리 한번 기대해 보시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했던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초록색이 상승을 의미하는데요. 일단 S&P 500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봐도요. 대체로 다 초록불을 켰죠. 그만큼 전부 다 오르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들을 11개의 섹터로 자르게 되면 이렇게 11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가장 적은 상승률을 기록한 게 헬스케어 0.17%입니다만 일단 모두 다 상승했다라는 점에서 완연한 상승장이었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슈별로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일단 빅테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애플 지난 화요일장에서 52주 신고가 또 새로 썼습니다. AI 사이클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0.4%가량 올랐는데 반다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순매수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테슬라
하나가 아닌 바로 이 엔비디아라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AI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져왔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올해의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테슬라는 지금 지난 화요일에 7%대 오름세를 보였는데 월요일에 이어서 강한 반등 이어가고 있죠. FOMC 충격에서 이제 계속해서 벗어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테슬라의 충전 어댑터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또 주가 큰 상승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주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히트맵에서도 반도체 섹터 강하게 초록불을 켰었는데 브로드컴 또 눈길이 가는 종목이죠. 3%대 오름세를 보였었고요. 12월 랠리 이어가면서 올해 120%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AMD도 1.36% 오름세였는데 저평가됐다라는 이야기 월가에서 그리고 앞서 확인해 보셨던 댄 아이브스의 인터뷰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약 46%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 달릴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1.21% 상승했는데요. 중국에 대한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 또 미국에서 압박이 가해지게 되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반사 이익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있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는 듯 했더니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점으로 다시금 10만 달러 선을 바라보고 있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주 지난 5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좀 부진했습니다만 24일 하루를 놓고 보면 굉장히 강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4.28%,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7%대 그리고 체인 채굴 기업들도 모두 다 강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테마도 살펴봐야겠죠. 이제 올해 거래일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올해의 테마는 AI와 가상자산이었습니다. 올해 이 관련돼서 가장 많이 올랐던 기술주 탑5를 꼽아보면 앱러빈,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팔란티어, 그리고 로빈후드, 엔비디아가 될 텐데요. 앱러빈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만 781% 정말 큰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422%의 급등세를 나타낸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AI 테마는 계속 갈 것이란 이야기 나와 있는데 과연 이 5가지의 종목들 내년에도 정말 강한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을지 한번 눈여겨보시죠.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내년에 나스닥 선호주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안에서 올해의 수익률이 좀 약했더라도 내년에 추가적으로 3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CNBC가 잘 선별해 봤는데요. 일단 그 6가지 종목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올해 수익률은 조금 부진합니다만 내년에 추가 상승 여력 39.2%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이크론과 퀄컴, 엔비디아,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반도체주 중심으로 지금 내년에 추가 상승 여력 모두 다 30%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해 잘 나갔던 테마 AI와 가상자산, 그리고 내년에 또 선호되고 있는 종목들, 반도체주가 가장 많은데요. 잠시 후 마켓 비하인드 시간을 통해서도 내년에 AI가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홍풍을 시장에 가져다 줄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좀 오늘 추워진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12월 26일 목요일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내년도 기준금리 추가 인하한다. 이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행이 어제 이제 크리스마스 때죠.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라는 걸 내놨습니다. 내년도 내년도 이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일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그런 보고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번에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추가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내년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뜻을 굉장히 명시적으로 공식화를 했습니다. 이제 시기도 한국은행의 이 멘트의 행간을 읽어보면 내년 1월이 되지 않겠냐, 당장 다음 달이 되지 않겠냐라는 걸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 펀더멘탈 상황이 좀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성장률에 뭔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은행의 내년도 통화정책 관련된 방향성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수 여전히 좋지 않죠. 수출도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측면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통합하는 아우르는 그런 가장 큰 리스크는 트럼프 2기 집권에 따른 리스크입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의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뭐 정부든 기업이든 플로리다의 마라라고를 방문을 해서 트럼프랑 어떻게든 만나거나 줄을 대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뭐 흔한데 우리는 사실 최근에 정용진 신세계 회장 만나고 온 거 말고는 별로 눈에 띄는 게 없죠. 물밑에서 뭐 작업이 진행되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조차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좀 뭐 하나라는 그런 우려감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게 결국은 한국의 경제의 어떤 이 하방 리스크를 키우는 어떤 악재들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 통화신경제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이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하방을 좀 잡겠다, 막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특히 이제 환율 문제도 심각하죠.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게 유동성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방법이 외환 보유고를 이제 꺼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지난번에 나온 대로 국민연금과의 이 외화수화 계약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동원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시장에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시장이 이런 상황이 좀 변동성이 커지면 한국은행이 뒤에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라. 충격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식의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한국은행의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아쉬운 게 결국 정부입니다. 이런 어떤 경기 하방 리스크를 제어하는, 방어하는, 차단하는 가장 큰 힘은 이 한국은행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통화당국만이 아니라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재정을 여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얘기는 내년도 예산을 뭐 상반기에 앞당겨서 뭐 시행하겠다 이 얘기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추경 얘기가 빨리 좀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를 또 외국에서도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추경과 관련된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을 좀 풀어서 뭔가 경기 하방 리스크를 막겠다. 경기를 방어하겠다는 얘기가 함께 나와줘야 이 같은 그러니까 한국은행과 정부가 같이 함께 박자를 맞춰야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을 그나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자사조의 마법 사라진다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나라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하나가 주주 보호와 관련된 정책들이 제도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죠. 계속 올해 내내 이 부분이 이슈가 됐었고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것도 포커스는 바로 이 부분, 즉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집중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이 자사조의 마법이라는 겁니다. 자사조의 마법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자사주라는 거는 뭐 신주인수권 뭐 또는 의결권 등등 이런 소위 말하는 이 주권에 대한 부분이 원래 그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인적 분할과 관련된 선만큼은 자사조에 관련된 부분이 좀 법적인 조항이 모호해서 그동안에 기업들이 인적 분할을 할 때 그 회사가 원래 갖고 있던 자사조에 대해서 신주를 배정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인적 분할을 통해 새로운 어떤 회사가 상장이 될 때 해당 회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새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 수단으로 이 자사조가 악용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그 회사의 어떤 주주 가치 또 신설 회사의 주주 가치를 끌어내리는 악재가 되었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주주들 당연히 반발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결국 이 내용이 연말에 와서야 겨우 이제 이 자사주의 어떤 부분들을 막겠다라는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당장 다음 주죠. 3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내년부터는 이 소위 말하는 자사주의 마법, 즉 인적 분할 때 자사주를 가지고 기존 회사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새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 자사주의 마법은 내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불가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사주 보유와 처분 과정의 공시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사주가 발행 주식의 5% 이상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자사주의 보유 현황, 목적, 향후 처리에 대한 계획을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서 공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사주 처분할 때는 목적, 그다음에 누구한테 처분하는지, 그다음에 왜 이 회사를 선정을 했는지, 예상되는 주식의 가치 희석 등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자사주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상황은 앞으로는 상당히 좀 어렵겠다. 내년부터는 이것도 역시 또 하나 주주권이 보호되는 정부의 어떤 조치 중에 하나다. 제도적인 어떤 선진화 방안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요즘 환율 문제 뭐 심각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데일리가 유통 분야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거 전문가들의 진단을 좀 살펴봤습니다. 모두 4명의 그 학계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본 건데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싱을 다변화하고 정부 비축분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원료 수급을 안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서울대 김한호 경제학과 교수, 세종대 이동일 경영학과 교수, 정현승 당국대 경영학과 교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4분의 얘기를 좀 쭉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학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은 내년부터 고환율에 따른 국내 시장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다. 뭐 먹거리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방위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 그 대표적인 예는 이제 생활 물가가 오른다.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 국내에서 이제 생활 물가가 아무래도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대응 방안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분들의 얘기를 좀 종합을 좀 해 보면은 일단은 수입하는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된다.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원료를 비축하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업도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기업들이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중간에 두를 때 이 원료를 대량으로 좀 수입해 올 때 뭐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4분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는 빨리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테슬라 그리고 현대차랑 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마켓 시그널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테슬라 주가가 7.7% 훨씬 높게 뛰었죠. 근데 이 배경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 현대차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 이제 이게 이 기사의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인 모틀리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분석을 이제 담아내고 있는 이데일리 이제 기사인데 내용이 뭐냐면 테슬라가 7.3%나 급등을 24일 날 했고 근데 그 전날 현대차 미국 법인이 내년 1월 말까지 미국에서 현대차의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또는 리스를 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 NACS라고 하더군요. 이거에 대한 어댑터를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내년 31일까지 현대차를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충전을 할 때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미국 전역에 한 2만 개 정도 설치가 돼 있고요. 이게 전체 특히 이제 이 급속 충전 시장 한 60%를 장악을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현대차의 전기차를 살 때 이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충전하는 게 되게 편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점이 테슬라가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미국에서 이 슈퍼차저를 이용하기가 더 좀 쉬워질 것 같다라고 테슬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2만 개인데 5년 안에 5만 개까지 더 추가로 슈퍼차저를 더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가면 이제 뭐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하기가 좀 되게 쉬워지게 됐다. 이게 꼭 테슬라의 가치를 더 끌어올리는 이유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고민됩니다. 네. 네, 어쨌든 잘 쉬고 오셨으니까 또 네. 오늘 또 풍성한 아이디어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앞서서 계속해서 살펴봤었는데 올해의 시장 테마라고 한다면 네. AI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과연 이 AI가 내년에도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곤 있지만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치를 본다던가 그런 것은 살짝 미비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죠. AI가 내년에도 계속 갈지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AI를 얘기할 때 과거의 사이클과 좀 비교를 많이 합니다. 네.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었을 때가 1990년대고요.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됐던 게 2000년이고 또 그 이후에 인터넷 오브 띵스 IoT 시대가 시작됐던 게 2010년 정도. 네. 그리고 또 그게 마지막으로 뭐 화려한 장식을 했던 게 2021년, 2020년 이때까지 코로나 터지기 바로 뭐 직전이라든지 좀 그 후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AI 사이클인데요. 네. 지금까지 보면은 대충 한 2년 정도 되고 있다. 시작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성장기에 접어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기요. 네, 그래서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을 한번 보시면은 1995년부터 2000년도까지 어느 정도 글로벌 인터넷 사용률이 올라갔었냐면 겨우 6%까지밖에 못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IoT 시대를 보시면은 이제 20%부터 거의 70%까지 50%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번 이 AI 사이클은. 네. 왜냐하면 이때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광 케이블을 깔아야지만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 그런 시대였었던 거고요. 네. 그만큼 설비 투자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아시겠지만 AI를 주도하는 것이 데이터 센터고요. 네. 데이터 센터를 지금 이미 상당수를 깔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론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성장 속도가 과속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인터넷 사이클이 20년 이상 걸렸다면 이 AI 사이클이 완전히 자리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7, 8년 정도 되지 않을까. 7, 8년 예, 정도. 거의 3분의 1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짧게 보더라도 뭐 3년 정도는 최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2년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게 아니라 뭐 알파고가 시작됐던 몇 년 전으로 계산하면은 앞으로 뭐 한 2년 정도 남아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네.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생산성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성장하는 것이냐라는 걸 보면은 생산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산성이 급격하게 하락을 한다 이러면 이제 좀 골치 아파지는 거고요. 보시면 이 생산성 주기를 보시더라도 95년부터 거의 2000년 사이클일 때 계속해서 생산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또 다시 올라가면서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또 나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2%대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이제 GDP와 연결이 되고 기업 실적과 연결이 되니까 그걸 지켜봐야 되겠죠. 네. 제가 처음으로 직장을 시작했던 베인앤컴퍼니라는 회사에서 나온 전망을 한번 보시면은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이거 최소입니다. 최소요? 더 클 수도 있는데 어쨌든 2027년 말까지 어느 정도 연간 복리 40에서 55% 성장 이렇게 돼서 2027년 말에는 정말 굉장히 큰 성장을 보았던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AI 사이클이 얼마나 남았나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2027년 말까지는 계속 기대를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3년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남았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치로 또 알려주시니까 저희가 또 믿음 있게 AI에 대해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해 AI 덕분에 시장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다면 맞아요. 내년에도 올해만큼의 또 시장 상승률 AI에 기대어서 가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타이밍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 AI 사이클, 뭐 테크 기업들 대부분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2년 동안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눈을 돌려보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즉, 뭐 산업재라든지 뭐 경기 민감한 쪽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업종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네, 필요는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AI 사이클이 금방 끝날 것 같아 보이지가 않고 이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접어들었고 이 성장기에 어떻게 보면 더 화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돌리는 것은 좋은데 완전히 버리고 돌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양쪽을 다 같이 봐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2025년에 어느 정도의 시장이 상승할까 전체 큰 그림을 그려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업종이 더 주도를 하고 어떤 업종들이 좀 따라올까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현재는 금리인 것 같아요. 금리요. 네,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다들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빠지지 않고 4% 밑으로 내려놨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서 벌써 얼마나 올라가 있습니까? 4.6% 근처까지 올라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금리가 계속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그냥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요. 시장 자체는 그렇게 많이 못 오를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10년 국채 금리를 가지고 적절한 가치를 S&P 500을 구해보면 이런 지표가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만약에 금리가 5%까지 치솟는다라고 계산을 하면 적절한 S&P 500은 5,50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000을 방금 뚫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지수 대비해서 뭐 5%에서 8% 정도 하락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거죠. 네. 이게 전체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금리가 다시 하향 안정화돼서 한 4% 정도의 수렴을 한다고 계산한다면 거의 뭐 8,8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지수 대비해서 15%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나옵니다. 결국은 4%대로 떨어지고 더 밑으로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시면 모든 업종들이 다 올라요. 그렇겠네요. 예. 그게 아니고 5%의 금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오르는 업종만 오릅니다. 즉 성장을 보여주는 업종만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되겠고 밑에 보시면 또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것을 가지고 2025년 연말을 예상을 해보면 만약에 금리가 진짜 3.5%까지 빠진다라고 네. 하면 얼마까지 나옵니까? 7,700포인트가 나옵니다. 31%의 추가 상승 그렇죠. 여력이네요. 자, 이럴 때는 IT 업종만 갈 수 없어요. 예, 다른 많은 업종들이 다 같이 올라가 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서 더 수익률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3.5%까지 갈까요?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내년 연말까지 4.5%의 금리로 유지될 수도 있다. 4.5%요. 예, 지금 현재 금리에서 별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계산하면은 16.8%니까 또 다시 AI 관련주라든지 IT 업종 위주의 상승을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시면서 생각하시고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은 그래도 내년 연말에는 7천은 보지 않을까요? 예. 7천까지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 가운데 또 국채 금리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가던 종목만 또 잘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AI를 저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네. AI 좋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계속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AI 이외에도 저희가 함께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될 업종이 있다면 뭐를 꼽아주시겠어요? 네, 꼽아 드릴 수 있고요. 어. 근데 이제 AI를 자꾸 이제 AI가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걸 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AI가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제 오르는 폭도 많이 오를 텐데 다른 업종이 그 비슷한 정도로 올라가는 거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예, 그래서 AI라는 것이 앞으로 3년 동안에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가운데서 어떤 업종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예, 그래서 한번 테이블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AI가 계속 활성화되면 네. 그게 그냥 AI 관련주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연관된 업종들도 영향을 받겠죠. 네. 예,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프트웨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반도체입니다. 네. 이게 영업 마진율이라든지 순이익 마진율을 5.2에서 4.8%포인트 올려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게 3년 더 간다고 치면 네. 그 3년 동안에 저 정도의 마진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로 보셔야 되냐면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요. 그냥 뭐 5% 이 정도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몇십 프로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마진이 그렇게 늘어난다라는 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프트웨어와 반도체에 대한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으로 올라오는 게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AI를 계속 구동을 하려면 데이터 센터를 계속 써야 되고 그쵸.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고 네. 그래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 원자력도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이외에 또 보시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아니면 고유 에너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얼마나 생산성이 높으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에너지 관련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뭐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그 이외에 유틸리티라든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은 뭐냐면 결국 AI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다든지 뭐 작가들이 AI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계속해서 보시면 또 광고 쪽도 보시면 AI를 이용해서 광고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그러니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유틸리티, 에너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종목 선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다 사시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오래 보시면 네. 엔비디아를 사야지 인텔을 사시면 큰일 났었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또 한국 주식을 보시면은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맞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좋았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 업종들 안에서도 가장 대장주, 가장 성장을 많이 하는 종목들, 가장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종목 위주로서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에너지 말씀해 주실 때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고유의 그 석유화학 에너지를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사실 바이든은 우호적이지만 트럼프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이 많았고 하지만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하면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신재생 에너지를 안 가져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항상 비즈니스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2016년 그리고 계속 안 좋았던 에너지 업종이 언제 엄청난 상승을 보이냐면 2019년, 20년에 마지막 한 해에 네. 폭등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근데 트럼프는 엔타이, 뭐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반 맞아요. 신재생 에너지 생각하시지만 그분의 시각은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이게 이미 이제 효율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면 바뀐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흔히 말하는 그 보조금이 줄어들었을 때 당연히 마이너스 영향을 받겠죠. 네. 예, 기업 이익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 근데 그것을 다 올라서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기업이 있다면 이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보조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마진이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 없느냐? 아니죠. 필요하죠. 네. 앞으로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석 연료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이쪽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해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종목을 골라내는 게 또 중요하다.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데가 어디냐? 이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또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유럽 쪽에는 뭐가 있느냐, 뭐 한국에는 뭐가 있느냐, 뭐 아시아 지역에는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마진이 들었던 건 맞아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퍼포먼스가 안 좋아졌고, 근데 앞으로는 종목만 잘 골라 놓으시면은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또 배척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 선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연말 얼마 남지 않았고요.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새해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인 타이틀을 빼고 이제 네.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증시는 더 가파른 곡선을 혹시 그리게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취임 바로 하고 나서는 원래 보통 시장이 안 좋아요. 취임식이 있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네.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AI 사이클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왔었을 때 보시면 매년 1년마다 10%의 조정이 들어와요. 그리고 다시 금방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정이 취임식 지나고 나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조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매수의 기회요. 예, 그렇죠. 조정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상승할까를 좀 예측을 해보면 보통 S&P 500이 2년 연속으로 20% 이상 상승을 하면 네. 그 다음 해에 또 상승을 할 확률은 75%고 얼마나 상승을 할 것이냐 평균 12.3%가 나오지만 사실 저거는 95년과 2000년 시대와 비교하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저기 나오지만 95, 96 이후엔 33%, 97, 98 죄송합니다. 96, 97 다음에 28%, 그리고 98, 99 다음에는 20% 보시면 다 20% 이상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올해 이후에 내년에도 또 다시 20% 이상의 상승을 보일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요. 네. 그게 가장 주도하는 이유가 이 AI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다른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펀스트레스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상반기가 굉장히 좋을 거고 하반기는 안 좋을 수 있다. 다음을 넘겨주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매번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연말로 계산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연간 단위로 20% 정도의 상승률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네. 차트를 보여주시면 최근에 장이 빠지면서 성장주는 가는데 보시면 가치주는 빠졌죠. 네. 그래서 이번에 빠질 때도 또 가치주가 빠져요. 제가 볼 때는 성장이 유지가 되면은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또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쪽은 여전히 IT다. 여전히 IT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S&P 500이 내년 연말까지 20% 정도 오를 텐데 여전히 IT 업종과 AI 관련주들이 주도를 한다. 근데 그 주도하는 폭이 옛날에는 뭐 다 IT만 오르고 나머지는 아예 못 오르고 이랬다면 이제 IT가 예를 들어서 30% 정도 오르고 나머지가 한 15% 오르고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좀 변해가지 않을까. 네. 뭐 갑자기 완전히 확 바뀌어가지고 IT는 성장을 안 하고 나머지가 막 성장을 하는 시대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또 IT 중심에서 조금 온기가 다른 시장 전반으로 퍼지는 그런 시장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으로 돌아오게 되면 레드 수입, 일명 상하원까지 다 공화당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레드 수입 때의 또 시장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자, 평균적인 숫자만 놓고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테이블을 올려주시면 답이 나와 있는데, 얼마나 오르냐면 12.9%. 그러니까 첫 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총 얼마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8년 정도 나와 있고요. 얼마나 확률로서 오르냐 75%의 확률이고요. 그때의 실질 GDP 성장률 2.7%가 평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공화당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여기서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들어오고 여기에 또 일론 머스크가 같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저 정도로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정책적으로 굉장히 초점이 AI 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트럼프가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고 또 생산성을 높이는데 엄청나게 초점이 많이 맞춰질 겁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보시면 그렇게 이해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업종이 어디냐. 어디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레드 수입이 일어난 상황에서 또 거기에 관련된 정책을 다 펼 수 있는 환경이다. 라는 것은 더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극대화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생산성 극대화 현상이 앞으로 이 4년 동안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가 또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앞으로의 또 시장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실 때 이렇게 과거 통계 데이터로 계속해서 이렇게 뒷받침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런 만큼 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느낌을 저희가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1기를 이미 저희가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2기는 좀 다른 점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저는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모든 사람은 경험으로서 더 실력이 늘죠. 공고해지죠. 예, 그리고. 그렇죠. 공부해주죠. 그래서 첫 그 4년은 굉장히 모든 아이디어를 다 쏟아부었고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힘들어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좀 세련되게 나올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또한 거의 뭐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신중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분의 목표는 미국을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계속해서 맞습니다. 앞으로 시대적으로 그런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또 여기 나와 있듯이 그 미국의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또 리스크를 좀 감안하면서 성장을 이끌어 갈 거다라는 얘기 있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이 확대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클리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뭐고 네. 예, 아닌 게 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안타까운 부분은 저물가를 만들려고 하지만 재정 지출을 확대할 때는 이게 상당히 좀 양면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일론 머스크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물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왜?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무역 수지 적자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자국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당연히 중국이고요. 그 다음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대만, 일본, 한국의 순입니다. 근데 그러면 일본과 한국이 얼마나 악영향을 받을 거냐 하는 부분은 네. 얼마나 미국과의 관계가 돈독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지금은 쓸 카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이 부양책이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정말 퍼포먼스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관세율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또 얘기하게 되지만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결국 미국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현재의 성장 산업은 당연히 AI다. 네. 예, 이것을 놔두고 미국이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가속화를 할 거고요. 따라서 관련돼 있는 종목, 기업, 업종 이 부분들이 정말 중요해지고 또 계속해서 어느 쪽이 성장을 많이 할지를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훨씬 더 좀 세련되게 집중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업이나 업종에 어떤 초점이 많이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갈수록 또 큰 테마 안에서도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마지막 출연이시잖아요. 매주 네. 나와 주시고 계신데 마지막인 만큼 내년에 포트폴리오 전략을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함께 웃을 수 있을지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자, 뭐 올해하고 크게 변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포인트를 잡아드려야죠. 금리가 쉽게 안 빠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채권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시는 건 좀 어렵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채권에 대한 비중을 연간 수익률 한 4%, 5%에 만족하시는 정도로 네. 투자를 하시고요. 네.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채권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연간 10% 이상의 수익을 올리시려고 하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또 포트폴리오를 좀 빠르게 보시면은 여전히 미국입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건 지금 변하지가 않았어요. 네. 앞으로 몇 년간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게 됩니다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하다. IT 업종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뭐 전기차, 로봇, 우주항공, 또 심지어 양자 컴퓨터까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내년에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할지 함께 아이디어까지 얻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켓나우 1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